자, 요번에 할 것은 이제 5, 16국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5, 16국부터는 이제 그 중국의 중세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기간이 한 400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위촉으로 이렇게 분열되고 나서 나중에 수에 의해서 581년에 통일할 때까지 그 시기를 얘기하죠. 그 220년부터 해갖고 581년 요 시기를 얘기하는데요. 자, 진 이전에 이제 그 보면 여기는 진밖에 없는데 일단 요거부터 이제 보고 나서 설명하고 나서 이제 강조를 해볼게요. 진 이전에 한이 있었죠. 한나라. 한나라가 있었고 후한이죠. 후한이 있었고 여기 이제 위촉으로 분열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촉이 먼저 망하죠. 위한테 통합이 되고요. 그리고 위가 이제 서진이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삼화연의 서진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삼화연에서 다시 오나라가 이 서진에 통합이 돼. 그래갖고 이제 진에 의해서 통일되는데 요 진은 뒤에 이제 동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서진이라고 했어요. 이 서진. 그래서 서진이 이제 세워지고요. 근데 이 서진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금방 망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강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후가 쳐들어요. 오후는 선비족, 홍노족, 갈족, 강족, 저족 이렇게 이제 5개, 5개 민족이 쳐들어오고요. 자, 이 강국 지역을 이제 그 통일했던 나라가 북이에요. 이 북이. 그다음 북이는 이제 육진의 나라를 계기로 해갖고 다시 분열되죠. 동이와 서이도 분열되고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동이, 서이. 그리고 나서 동이는 북제로 계승되고 서이는 북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북주가 북제를 먹죠. 이렇게 통합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남쪽을 볼게요. 남쪽은 이제 그다음 영가의 나라에서 쫓겨난 이거 기출문이 나왔죠. 그 진나라의 후예였던 그 사마예가 그 당시 지금의 남경 당시 건업의 수도를 정해. 이게 동진이야. 이거 동진은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 안에서 송제, 양진 이렇게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보통 학자들은 여기 북이, 동이, 북제, 북주, 서희를 합쳐갖고 북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송제, 양진을 남조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위초구가 있었죠. 위초구. 그래서 위초구 중에 위가 제일 강성했죠. 제일 컸죠. 그래서 요 글자 위와 진짜 빼서 이 시대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는 위진 남북조의 400년 동안의 분열을 그 당시 수가 건국되면서 해결됐다. 그래서 북주가 외척했던 양경이 수를 건국을 하고 결국에는 진을 멸망을 시키죠. 남방에. 그래서 그 통일 연도가 581년이에요. 581년.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계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240페이지 펴보세요. 자, 동계 내용을 볼게요. 자, 삼국의 분립을 보죠. 자, 전한과 후한을 합쳐서 이제 400년간 계속된 고대 통일 제국 질서는 2세기 후반에 일어난 한건군의 농민 봉기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후한 제국은 하국 지역에서 건국한 조비의 위압, 이 조비는 조조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비의 위에게 나라를 뺏기고요. 그때 이제 써먹었던 방법이 선양이죠. 그래서 되게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그 왕조가 바뀔 때 이 선양이라는 방법을 자주 이용해. 그걸 이제 누가 이제 그걸 시초에 넣었어요. 그 앞에 신나라 왕망이 그걸 이제 했잖아요. 그 선례를 받아가지고 선양이라는 방법을 자주 이용했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강남지 송건이 오나라에 건국되니 천하는 삼국 분리되었다. 자, 삼국 가운데 가장 우세한 나라가 위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강남보다는
강북 지역이 하북 지역이 우세했어요. 그래서 위초고도 중에 이제 위나라가 영토가 제일 컸고 인구도 많았죠. 예. 그래서 보통 이 비율을 따지면 이제 위가 한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오가 그다음에 20%, 뭐 촉이 10%, 그러니까 4대 2대 1 정도 되겠네. 퍼센트 나누는 게 아니라. 예. 그래갖고 인구가 촉과 오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위나라가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 위가 발전할 수 있었던 정치 경제적 배경은 후한제국 기반을 그대로 계승한 점과 그 다음에 조조가 실시한 둔전책이 그 경제와 사회 안정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래서 이 둔전책은 이제 뭐냐면 뒤에도 이제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도망가 바쁘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조조가 강제로 땅을 이제 사람들 묶어둔 다음에 잡아둔 다음에 땅을 나눠줘. 그 농사를 짓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서 이제 생산된 걸 이제 뭐냐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둔전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둔전은 민둔이라고요. 농경일치보다는 이제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 조조단 그 동명이인이 또 한 명 있었죠. 이거는 전환시대 때 있었죠. 전환 경제 때. 경제 때 이 조조도 이 둔전책을 하자고 제의를 했어요. 예. 이때 둔전책은 이제 병방에서 설치해 놓은 거죠. 병동일치적인 둔전책인데 비슷한데 이거는 주로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이제 설치했기 때문에 둔전을 이걸 군둔이라고 하죠. 예. 요게 좀 달라요. 예. 근데 그 전환시대 때 경제도 요 둔전책을 주장했다. 예.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후한말 한건당의 그 농민 반란 이후 계속된 전란으로 삼국시대 들어와서 위나라 인구는 한때 큰 군에도 못 미칠 만큼 격감했다. 뭐 도망가고 그랬겠죠. 자, 이와 같이 인구의 감소로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임자가 없는 농지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래서 이제 조조는 건한 원년에 이때는 아직 그 조조가 위왕으로서 후한의 그 속에 있었던 거죠. 후한이 망하지 않은 시대요. 후한 때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때는 조조가 황제가 아니라 왕이었어요. 왕. 위왕 때요. 예. 그래서 건한 원년에 둔전제를 실시해서 국가 경제를 재건했다. 자, 임자가 없는 농경지를 둔전하고 유민을 모아서 농지를 두고 둔전민으로 삼았다. 그 둔전민은 둔전 간의 호적에 편입되어 일반 민호와 구분되었고 중량장 등 농간으로 하여금 간우와 그러니까 이제 소죠. 간에서 있는 소, 간소의 소와 씨앗 등을 나눠주고 조세 징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그래서 조세 비율은 간을 빌려간 자는 6화를, 자기 소를 가지고 경작한 자는 수확의 반을 국가에 납부했다. 자, 이로써 유인 문제를 해결한 것 동시에 항우주의 개간으로서 국가 경영을 재건하고 이를 바탕 군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뒀다. 그래서 그 둔정의 목적이 이런 것들, 유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재건하고 군사를 유지한다. 이때는 이제 군둔과 달리 민둔은 주로 이제 뭐냐 농사를 지어갖고 세금을 바치는 용도를 썼기 때문에 이때 군사를 유지한다는 것은 농병일치기보다는 일단 군대를 유지하려면 뭐냐면 물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도 있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둔전을 줬다. 둔전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가 이제 후한을 개성할 수 있었던 경제적 기반은 이 둔전 체계에 성공해서 찾을 수 있다. 그 조기의 아버지가 그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아들 댁에 가서 큰 뭐냐면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내용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전에 요 관련돼 갖고 한번 잠깐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예. 94년도 문제인데 다음 중국의 토지제도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래서 정전제, 둔전제, 그다음에 균전제, 천조전문제도 이렇게 나는데 나머지 전전제나 군전제나 천조전문제는 군등의 의미입니다. 군전의 의미가 있죠. 땅을 나눠주는 데 목적이 있어. 이건 근데 이건 군전의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에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땅을 줘도 뭐냐면 도망치고 땅을 건설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면 균전의 의미보다는 유인 문제 해결하고 항무제 개각, 조세 수입 확충 이런 목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성격이 다르다. 예.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위나라의 실질적인 건설자는 조조이다. 그러나 조조가 아직 후한을 그대로 두고 세력을 확장했으나 그 아들 조비는 후한을 멸하고 위를 건국하였다. 이게 이제 위나라 문제죠. 그래서 그런데 조조가 400년간 계속해온 한제국을 찬탈하는 데 주저한 바가 있었는데 조조도 이제 세력이 상당히 컸죠.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 일단은 전한 시대 때 그 오랜 역사적 정통이 남았고 400년의 오랜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특히 전한을 창탈한 왕망의 신정권의 비극적 결과를 조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또 한제국이 사상적으로 바치고 있던 유교주의 국가 이념과 황제 숭배 정신은 민간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비는 하나의 창탈한 방법으로 구세력이 정해져 온 성향이라는 것을 획득했다. 방벌이 아니라. 그리고 기억을 해두시고 반대는 방벌이죠. 힘을 통해 타도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깔끔해. 일단 겉보기도 좀 좋고 명분이 쓰죠. 예. 알아서 물려놔 주는 거잖아. 평범한 사람한테 양일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노골적으로 이제 왕인을 찬탈했을 경우에 그 이제 그 조비의 반대파 세력들도 한 곳에 결집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반조비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냐면 명분을 계기를 제공해 주지 않겠죠. 자,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이제 성향이 나는 교묘한 수단을 선택했다. 그 무역에 위한 후한을 착택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 후한의 현재가 조비에게 황제를 양도하고 조비도 이들 몇 번 사용했다가 제의를 받은 후 성향 형식을 취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위진남북조 때 그 국가들의 그 뭐냐면 정권 교체들은 방벌이 아니면 다 성향이에요. 예. 성향이 되게 많았어. 그리고 위도 똑같은 방법으로 서진의 사마염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받아내죠. 예. 그 뒤에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성향혁명은 이후 중국 역대 왕조 교체에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도 이제 조선도 고려에 의해서 고려를 멸망할 때 선양이라는 방법을 이제 채택을 했죠. 자, 강남의 오와 사천지의 촉도 지방세력을 기반으로 호족세를 지지어서 국가 건설이 가능했다. 삼국은 다 같이 흔한 말 이대로 인구 감소와 농지의 항폐를 감안해 사회안정과 특히 농촌사회의 부흥을 심히 기울였다. 그래서 여기 삼국시대의 형세도 보면 위가 이제 거의 많고요. 위가 거의 60% 차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촉이 있고 촉은 사천 지역이죠. 지금 사천 지역은 인구도 많고 막 그지만 그 당시에는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쪽 그 남쪽 지역이 이민족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물적 자원도 인적 자원도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잘해봤자 이제 뭐냐면 그 10% 이렇게 10%뭐 20%이 정도고 요쪽 오나라가 있어. 오나라. 그 당시 아직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땅은 넓지만 그렇게 인구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구 한 20% 정도. 예. 그러니까 여기 촉과 오가 합쳐도 6대 4야. 그러니까 위가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갈량이 어떤 의견을 냈냐면 우리 이제 촉을 가지고 이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상 유지하는 게 제일 좋겠다.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촉과 오가 이렇게 동맹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됐어요? 위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겠죠. 그래갖고 위와 촉을 동맹에 맞고 촉과 오가 동맹에 맺고 위간이나 예, 얘네들 동맹에 맺고 위를 견제하자. 이게 제안을 했어. 이게 뭐냐면 천안 삼분계야. 천안 삼분계를 제안을 했고요. 그게 이제 구체화된 것이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죠. 삼국지에도 나오죠. 그래서 적벽대전 잠깐 이제 좀 볼게요. 여기 한의중 한번 읽어볼게요. 한의중 몇 페이지 표 보시면 125페이지 표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좀 읽어볼게요. 네, 여기는 뭐 영어 있는데 여기부터 읽는 게 네. 아, 여기부터 읽는 게 낫겠네, 위에. 네, 이렇게. 자, 한해 항제는 이미 군번에 대항할 힘이 없어지고 명목상 한 개뿐이었다. 동탁에 위해서 옹립된 현재는 동탁에 따라 낙양에서 장항을 옮겼다. 원래 후한의수가 이제 낙양이었는데 장항을 옮긴 거죠. 동탁이 부하에게 피살되자 다시 낙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여서 이후 조조에 의지했다. 군벌 세력의 판도도 이따 바꿨다. 조조는 그 200년 간두에서 원소를 격파하고요. 이어 전합을 거의 확보했다. 자, 이때 이제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원교 금공 정책이에요. 이때 조조가 취했던 정책이. 자, 원교 금공 정책은 멀리 있는 세력들은 손잡고 가까운 세력들이 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각계격파래요. 예. 그래서 이제 원술이라든지 원소라든지 그냥 동탁이라든지 이런 모이라든지 각계격파를 하고 하복을 통일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강남에 송건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형주 자사였던 오늘날 호남성 호북선 지역에 지켰던 그 유포와 싸우다가 전살하고 그의 아들 송책인이 대를 잇다가 그 동생이었던 송건을 연결돼. 그래서 송건이 오를 세우죠. 자, 그래서 이제 딜이었다. 원소 쪽에 가담해서 했다 패배한 유비는 남쪽의 형주 오늘날 호남성 호북성 지역이죠. 잠깐 지도를 보여주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양쯔강 중류 지역이죠. 자, 형주 도망가 군사 제갈량을 만나 자립의 기회를 엿보았다. 자, 208년에 그 당시 조조는 남한을 개시해 형주의 유종을 항복시켰지만 적변에서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에 패배를 당했어요. 이로써 이제 조조는 강남 지역을 병합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한편 유비는 형주를 먹고 익주까지 들어가요. 거기 보시면 익주가 이쪽 사천성 지역이죠. 예. 여기는 넘어가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을 해요. 이 지역을. 그리고 이 형주까지 장악을 했는데 이 형주까지만 있었으면 이제 유비가 되게 뭐냐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유비가 이제 형주 놓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자기 동생이었던 유영제죠. 간호에게 맡겼는데 이 간호가 그 조조하고 싸우다가 잡혀서 죽게 돼요. 예, 목이 잘리죠. 그래갖고 유비가 열받아갖고 이제 공격했다. 오히려 조조군의 공격을 말 잘못했네요. 예, 조조가 싸운 게 아니라 송건하고 싸웠죠. 예, 그래서 송건하고 싸웠는데 그때 이제 간호가 이제 조조를 친다고 병력을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가 옆에 이제 송건이 척버린 거야. 그러다 송건이 이제 그 간호를 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유비가 열받아갖고 병력을 동원했다가 오히려 패배를 하죠. 예, 백제동 전투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주가 송건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예, 요것만 이제 그 지역만 확보했으면 끝까지 뭐냐면 총나라가 좀 약간 기틀을 마련해서 오래 갈 수 있었을 때 여기를 상실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병방 지역이었던 사천 지역에 사천 지역으로 물러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초기 쉽게 이제 나중에 유비가 죽은 후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위에 이제 합병 그 공격을 받고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하여튼 여기 있고요. 자, 그 한편 유비는 익주도 다나 유장 대신에 성도로 이제 차지했으며 송건은 유비에게 형주를 빼앗아 강남 지역에 판도를 합류했다. 자, 이하여 천하는 그 하북의 조조, 강남의 송건, 사천의 유비에서 세수로 나눴지만 앞에서 이제 송건이 유비에게 형주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제갈량이 생각했던 천하 3분계가 원래는 하려고 했다가 안 됐죠. 왜냐하면 초과 5가 연합을 해야지 위하고 대적할 수 있는데 이미 초과 5기 이제 사이가 벌어졌잖아요. 형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됐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위나라와 그 계승한 서진에 의해서 각계격파가 돼요. 예, 형주 문제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동계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삼국의 형세는 토지와 인구, 경제력 등을 비교할 때 위나라가 천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오화 족이
나머지 반을 차지하는 형국이었다. 따라서 삼국 가운데 정통 왕조를 가리킨다면 하북을 차지하고 후한을 계승하여 낙양에 도읍을 위를 정통하는 경제가 타당하다. 요게 이제 예전에 그 나왔죠. 시험 문제 기출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송나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남송 이전까지는 위를 정통으로 보는 게 되게 뭐냐 학계의 이제 그 정통 주 관점이었어요. 위를. 그래서 이제 위를 정통으로 봤는데 나중에 이제 송나 이후부터는 좀 약간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송나 이후부터는 그 남송 이후부터는 위보다는 촉을 정통으로 봐요. 촉한 정통론이라고 하죠. 자,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 정통론 관련돼서.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부분은 기출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통론 문제가 이제 공사 문제에 나왔는데, 자,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위나라 제왕을 봉기를 두고 정통왕조를 서술했죠. 그래서 촉과 오의 왕은 신하로 취급해 열전을 기수했어. 자, 이런 기술 방법이 자치통감을 계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치통감에서도 위촉을 무통으로 이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연호를 각 위촉의 연호가 있을 거 아니야? 위나라 연호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자치통감도 진수의 삼국지를 이제 계승했다라고 보시면 돼. 인식 자체를.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 비판했냐? 이 자치통감의 그런 그 위를 은근슬쩍 이제 정통을 보는 거를 그 주의가 이제 비판했죠. 주의 때는 남송 시대 때 이제 사람이에요. 이때는 이제 주변에 이민족으로 또 공격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가정의 성리학적인 대의명분 이런 것들 되게 강조했던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제 부각이 됐냐면 촉각 정통력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유비가 이제 유비가 전환 경제 후손이다. 그래서 이게 유비인데 말이 경제 후손인데 이게 이제 좀 약간 그래. 왜냐면 경제가 이제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상왕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만 해도 120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야. 네, 그냥 멧돼손이야 유비가. 그러니까 이제 말이 그 경제 후손이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멀죠. 네. 그래서 원친이라고 하죠. 그 되게 먼. 그래서 같은 왕실 쪽이지만 상당히 먼 그 친척들이에요. 자, 하여튼 그 때문에 유비가 한나라를 계승했다. 그래서 초기에 한을 계승했다. 자, 요게 입장에 올 때 그 당시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도 맞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민족에 침해받은 남송 정권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쫓겨난 촉한 정권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피난 정권이라는 공통적인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그래갖고 일단 촉한이 오히려 정통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유직의 사통이나 주의 통관 강목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보고 있는 삼국지 하면 이제 삼국지 연의를 얘기하는데 나간 중에 삼국지 연의를 계승해요. 예. 그래서 촉한정통론은 엄밀히 말하면 역사 사실보다는 남송 때 형성된 그 당시 국내적 배경 때문에 형성된 어떤 역사 인식이에요. 예, 이건. 그래서 이 촉한정통론하고 그 당시 위의 정통론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이 요 밑에 있죠. 예, 이거 한번 읽어보죠. 자, 진수는 삼국지에서 위나라에만 재앙의 봉기를 돕고 정통왕조로 서술됐고 촉과 오의 왕의 신하로 취급하여 열정을 기술했다. 그러나 진수의 이러한 역사관에 대해 후대 역사관 유지기의 사통이라든지 주위의 통관 강목은 반대로 하고 있고 나간중은 삼국지 연의에서 촉한을 정통왕조 보고 조조를 강으로 혹평하였다. 특히 촉을 세운 유비는 전한 경제의 후손이라고 하여 촉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 역사 소식을 볼 수 없다. 사마강의 자치통감은 위를 실제로 한을 계승한 정통왕조를 보고 있다. 그건 뭐냐면 겉으로는 무통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의 연원사상이죠?
위나라 연호를 사용했어. 연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역사를 서술했기 때문에 실제 위를 정통으로 본 거죠. 예, 요거 기출 나왔으니까 내용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따라서 이제 삼국시대는 약 50년간 대세는 그 위의 적극적인 공세에 대응해서 오와 그 초기 연합 이를 방어하는 형태였다. 자, 이와 같은 형태를 외교적 도움을 이용하여 천하의 대세를 유리하게 이끌고 간 인물이 청나라의 명신이었던 제갈량이었죠.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그는 유비에게 천안 삼분 직계를 건의해서 촉과 오의 연합 작전으로 상국의 형세를 유지하려고 했다. 자, 이러한 천하의 대사는 상국의 채통의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위가 먼저 촉을 병합하고 이어 위나라 찬탄 서진 정권이 강난지 오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부의 위나라의 공세 주도권 장악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거 왜 도중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삼국의 형세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죠. 위와 있고 촉과 오가 이렇게 뭐냐면 동맹하는 과정 위에 침입을 막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적동대전까지 약간 그 뒤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약간 근데 앞에서 얘기했죠. 그 당시 송건이 어디를 공격했어요? 예, 형주를 공격했죠. 형주를 공격해서 간우를 이제 죽였잖아요. 예, 그래서 뒤통수 맞은 거예요. 간우가 이제 그 조조를 공격하려다가 양쪽으로 이제 견제를 받고 그 뒤통수를 촉에 의해서 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완전히 촉과 오가 깨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촉이 각계격파 당한 거죠. 촉과 오가. 그 요 내용이 이제 여기 빠진 거야. 요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을 좀 배경 설명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강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 위는 그 전쟁으로 항폐화된 항무지개 응가 유민구제에 위한 둔전책. 이거는 지금 아버지 때부터 이제 조조 때부터 이어받은 전쟁이죠. 전책이죠. 그리고 새로운 인물 등용을 위해서 국품 간이법. 요거 요즘에 신문에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제도고, 자 병역제도 등 전 국민에게 확대한 병호제를 실시해서 그 부국강령의 어떤 기반 조성을 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위도 이제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그 생산이 높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병력이라든지 경제력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나온 병호제라는 게 나오는데 병호제는 뭐냐면 자, 이 목적은 뭐냐면 그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야. 그 당시 하도 유민이 많고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인구가 적잖아요. 성인 남자 수가. 그래서 모병, 자기 돈 국가 재정에서 모병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이제 군벌 세력들이나 뭐 초나 옥에서 이제 투하하는 투항병들 있죠. 이 사람들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세습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제도예요. 예. 그래갖고 얘네들은 농사를 안 짓는 대신에 그 뭐냐면 세습적으로 이게 병역을 받아서 그 군인으로서 이제 뭐냐면 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병호제야. 자,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 내용인데 이 제도가 후에 이제 그 남북조에도 실시되고요. 그다음 오와 촉에도 영향을 줘요. 이것도 또 실시해. 위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병호제는 처음에는 양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신분이 양인들이 이제 위진 남북조 되면서 천민화돼요. 그래서 병호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인으로서 이제 뭐냐면 취급받죠. 그러니까 노비는 아니지만 좀 약간 신년 역전 정도의 의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병호제 이때 처음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삼국시대는 대내적으로 전란이 계속되었으나 대외적 발전은 현저하게 추진됐다. 그 영토를 확장시켰죠. 그래갖고 그 당시 촉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촉이 그 당시 지역이 이쪽 지역이 이민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지금도 이제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이게 운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그래서 운남 지역의 정복과 한중의 개발. 한중은 요 북쪽이야. 초기 북쪽 지역을 얘기하죠. 예전에 이제 그 종교 왕국이 오도미도에서 종교 왕국이 건설됐는데 이게 이제 조조에서 멸망됐다가 초기에서 이제 다시 뺏겨요. 이 지역을 다시 초기 이제 차지하고 나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오해 호남과 강서 복권 지역을 개발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나라는 이제 요 지역 평지 지역을 이제 찾아서 여기 지역 호남 지역을 개발하고요. 혹은 호북 지역을 그다음에 여기 복권하고 여기 그 강동성 일대를 또 개발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개발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에 따라 중국 역사상 강남 지역이 비로소 개발됐다. 자, 이때부터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때부터 본격적인 강남 개발하면서 후에 이제 강남이 강북을 능가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는 대만과 해남도를 공격했다 이렇게 있는데 요 해남도는 어딘지 아시죠? 여기 해남도 요 지역을 이제 공략했고 그 옆에 있는 섬이었던 대만을 공격했어. 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만은 오상기만 생각하는데 이미 이제 오나라 때부터 대만은 일시 공격했어. 그래서 그 지역 일부 장악을 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철수를 하지만 자 그리고 이 대만은 이제 그 당시 유구라고 했죠. 유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구하면 오키나와하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당시 그 오키나와 그 19세기 이전까지는 유구라고 했어요. 대만이라는 친구는 나중에 19세기 때 이후 때 이제 불려진 명칭이고 그 전에 유구라고 했어요. 오키나와 함께. 다만 이 오키나와하고 이제 한자 적을 때 옥변자라고 해갖고 그 변자가 그 이제 옥자가 여기 약간 변자로 더 들어가는 거 외에는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유구, 우리 한국식으로 유구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거기 가끔씩 이제 역사가 보다 보면 대말 유구라고 딱 적혀 있고 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 분도 있는데 맞아요. 대만도 유구라고 했어요. 19세기 이전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공략했고 인도차이나 방류 등에서 남의 무역에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위는 그 세력을 동부와 북부 방면에 뻗쳐서 요하 유역에 있는 동호회 후손인 오한을 거부하고요. 당시 요동의 세력을 뻗고 있는 공손씨가 오와 내통하여 위의 배후를 위협함으로 이를 공략했다. 한편 한반도에서 이제 삼국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삼국지 위지동이즈는 그때 이제 한반도 사정을 잘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통 AD 4세기 이전에 한반도 기록은 주로 이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입각해서 서술돼 있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의 이제 짧은 통계를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한위초도 이렇게 한위초란다. 위초간으로 이렇게 그 위나라, 초나라, 오나라, 위초, 오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그런 국가가 진해에서 통일이 됐는데 이게 280년에 통일돼요. 위촉오가 진해위에서 통일되고 이걸 서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그 280년에 통일되는데 요 나라가 뭐 오래 가지는 못해요. 금방 망해. 그래갖고 이제 그 나중에 영가의 난이라고 예전에 신문에 나왔던 영가의 난이 나와서 금방 망하죠. 이 나라가.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계보를 보면 이제 그 앞에 사마이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조조 조건에 일했던 사마이가 있었어. 보통 이제 삼국지에 사마중달이라고 하는데 사마이의 그 아들이 두 명 있어요. 아들이 사마사하고 사마소가 있어. 이 사마소가 나중에 촉한을 이제 병합을 하죠. 얘네 때부터 이제 거의 이제 위나라의 어떤 실권을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사마소 아들이 사마염인데 이 사마염이 그 당시 이제 그 위나라의 이제 마지막 황제를 한테 성향을 받아갖고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진나라 이제 건국을 했던 거죠. 무제라고 하죠. 진무제. 자, 요 진나라는 시험 문제 예전에 한 두세 번 언급됐어요. 요번에 연가의 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 진나라의 봉건제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언급됐었죠.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자, 상구의 분립을 반세기 만에 막을 내리고 나온 진해에 의해서 잠시 통일되었다. 건국 초기의 위나라에서 참신한 기품과 숙무의 정신이 넘쳐 있었다. 그러나 호족세력이 확대되고
그 위에 이제 고품 간인법이 이제 실시됨으로써 위나 왕실은 물론 건국 공신도 점차 기조가 됐다. 자, 이리하여 이제 조정에 지탱했던 용감한 근위무사는 운약한 문간에 밀려나고 왕실 내분이 계속됐다. 자, 이 틈을 이제 이용해 건신 사마이가 정권을 장악한 후 호족 세력을 지지를 기반으로 민심을 수습하는 편 촉을 멸망하고 엄밀히는 촉이 멸망한 건 사마이가 아니라 말하면 그 사마이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사마소예요. 사마소. 자, 하여튼 그 이제 그 뭐냐면 사마소가 촉을 멸망하고 요동의 공손씨를 정벌하니 사마씨의 지인은 확고하게 되었다. 그야 이제 그의 손자였던 사마영은 위로부터 성향방법으로 진을 건국했고,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자, 이게 이제 진나 무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실의 약화 형상은 촉과 오의 두 나라도 비슷하게 나왔다. 촉은 유비아드 유선 때 제갈량이 오와 연합하여 중을 해볼 위하 싸웠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제갈량이 죽은 후에 국력이 쇠하여 위에 병합되었다. 결국 한편 고립된 오나라도 서진 무제의 친일 병합되니 삼국은 60년 만에 서진에 의해서 다시 통일되었다. 자, 그러나 이제 서진 정권 내에 어려운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먼저 삼국을 통일했으나 지방을 세력을 잡고 있던 호족들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진해 건국은 후한이 건국할 때 호족의 지위를 받고 국가를 세운 형세가 매우 비슷했다. 즉 호족의 비호 아래 위와 진나 성향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들 호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후한 이래 지방 세력을 가지고 있던 호족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고위직에 독점하면서 귀족 세력으로 발전됐다. 자, 요게 이제 제도적 기반이 됐던 것이 뭐냐면 그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국분 중정제죠. 그러니까 국분 중정제는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호족 세력들이 문벌 귀족화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해요. 지방에 있었던 호족 세력들이 중앙에 문벌 귀족화 시키는 문벌 귀족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무제는 통일을 달성하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고 방종에 빠져 사회적 긴장에 해이졌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상비군을 축소하고 주군에 소속된 군대를 해산하고 대신에 왕자들의 지방의 요지에 분봉하는 봉건제를 시시요. 그들에게 강력한 군사를 주어 왕실의 울타리 삼았다.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이 났어요. 뭐와 연결돼서 파랑의 난으로. 파랑의 난의 배경이죠. 네, 봉건제를 시시한 거야. 보통 이제 앞에 좀 이제 종친들을 이 종친 세력들이 상당히 예민한 세력들이야. 잘만 이용하면 왕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잘 방치해 버리면 이 종친들이 이제 뭐냐면 힘을 키운 다음에 오히려 왕이나 황제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신라 같은 나라는 이 종친들, 진골들의 반발 때문에 나는 그 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갖고 고조나 조선시대 때는 종친불사라는 원칙을 세웠죠. 종친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대우는 해주되 그런 건데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 이걸 어떻게 할까? 종친 대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요 무제는 이 종친을 그러니까 종친보다는 이제 아들들이죠. 종친 중에 제일 가까운 아들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냐면 땅을 나눠주고 봉건을 내줬어. 그리고 군사력도 같이 준 거야. 그 지방의 군사력도. 그래갖고 황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그 봉건을 받은 그 종친 왕들이 가서 자기를 도와줄 거다. 황제가 도와줄 거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땅을 줬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죠. 이를 군사를 이용해 갖고 이제 황제 계승에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내분이 나게 되고 이게 파랑이 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진나라 때도 그랬고 뒤에 명나라 때도 그래요. 명나라 때 그 당시 누구야? 주원장이 자기 아들들을 주변의 병방에 배치시켜 놨죠.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항시 울타리 삼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건무제 때 그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고 명락제가 왕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서진 시대 때도 있었어요. 예.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봉건을 실시해서 그 왕실의 울타리 범벅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오히려 파랑의 난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울타리 삼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항실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이와 같은 봉건 제도는
오히려 왕자들의 세력을 강화시켜 서진 멸망의 주요 원인 파랑의 난을 가지고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랑의 내용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에 분봉된 무지 아들로서 8명의 아들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한편 무제는 상구의 통일로 유민의 정착과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전과 가전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 전전과 가전은 뭐와 연결시켜서 얘기했냐면 호조식과 연결돼요. 호조식과 연계됐다. 호조식과. 자, 요 호조식은 뭐냐면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세금을 걷는 거야. 예전 한나라 때는 인을 기준으로 했죠. 이걸 호를 기준으로 해. 그래갖고 이제 요게 09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세금을 걷었다. 정전 가전제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거냐, 이걸 좀 보는데, 이거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심화 규제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읽어보기도 하죠. 자, 여기 배경은 하복을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 회복과 농업 생산 부흥을 착수하게 됐고요. 그래서 무제 3만 원대 실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전제, 가전제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걸 합쳐서 이제 전 가전제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그 땅을 나눠줘요. 땅을 나눠주는 것을 점전제라고 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일반 백성들에게는, 없는 백성들이니까 땅 원래 자체가 없잖아요. 땅을 나눠주니까 토지 분배도 있지만 되게 또 이제 있지만 하여튼 이 땅을 나눠줘. 그래서 토지 분배의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땅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전은 토지를 제한한다는 거냐. 그 의미에서는 대토지 소유의 제한도 있어요. 일반 농민도 원래 땅이 없으니까 정해진 만큼 땅을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을 제한을 두는 거야, 소유를.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토지 분배와 대토지 소유 제한 두 가지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대토지 소유와 농노를 제한하고요. 이건 호족들이죠. 대토지 소유자들. 일종의 견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그 땅을 지급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요만큼만 가져다 갖고 이렇게 이제 정해준 거죠. 나라가 땅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뭐냐면 남자는 70무, 여자는 30무를 주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간지를 갖고 있으면 1품간 50경, 9품간 10경 이렇게 이제 줬어요. 예. 그래서 국가가 정한 넓의 토지를 뭐냐면 그 지급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전란 와중이기 때문에, 전란 와중에 끝난 바로 시점이죠. 그 직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을 줘도 도망을 가. 다른 데 살아. 그러면 이게 땅을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아예 강제로 정했어. 그 땅을 받은 사람은 꼭 뭐냐면 의무적으로 땅을 정착한 그 크기를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 같은 경우 땅이 70무 받았으면 70무 중에 50무는 뭐냐면 의무적으로 지켜요. 이게 이제 가전이야. 정전은 70무였으면 의무적으로 짓는 그 가전은 50무고, 여자 같은 경우 30무면 뭐 여자는 20무는 의무적으로 져라. 이게 이제 가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급 토지에서 다시 어느 넓이만큼의 의무적으로 경작하라는 가전을 정하여 국민의 토착과 항폐된 토지를 개간하였다. 그래서 이 전전제와 가전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물론 별도의 토지제도지만 그래도 이제 줄여갖고 정가전제라고요. 앞글자 따서.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래서 가전의 지급자들은 일단 이들 이제 했으니까 거기서 생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조식에 따라서 일정한 세금을 납부해요. 호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 호조식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결과적으로 호족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농민생활 기반을 안정화시켰다. 그래서 요거 예전에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 때 한번 나왔고, 호조식은 09년 때 나왔으니까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토지 경영 규제에 관련된 내용은 후에 북일 시대 때나 당나라 때 균전제도 영향을 줘요.
요거.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전전 가정의 내용을 보면 전전은 성년 남자에게 한 명, 성년 남자 한 명에게 70무, 여자에게는 30무, 합계 100무의 땅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부부 합산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 100명의 단위로 호조를 부담했다. 이 밖에 이제 간인에게는 1분간의 50경, 9분간의 10경의 점전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토지의 정객의 소유의 산하는 정하게 되었다. 자, 이에 따라 가전은 강제로 남자 1문 50무, 여자 1문은 20문을 경작토록 했고 일정량의 조세를 의무적으로 바치게 했고 가전제를 실시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깨었다. 자, 그러나 이제 궁정을 비롯한 상류 귀족 사회는 사치와 학력적 퇴폐 풍조가 만연하여 정치기관과 사회 질서가 극도로 물러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서진의 이제 심각한 문제는 대외적 오후의 발전과 하북 지역 진출인데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망했죠. 오후가 이제 쳐들어온 것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뒤에 사형론이라고 해갖고 나오는데 그때 한번 읽어보자 하고. 자, 그게 이제 무죄를 뒤는 이은 이제 뒤를 해제 때는 콩과 보리들 구분하지 못할 정도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숙맹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좀 약간 어리석게 보이거나 할 때 숙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요게서 나온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이 해제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가시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시가 이제 뭐냐면 해제 뒤에서 모든 정치를 좌우하고 그 다음에 또 형제들을 이간시시켜요. 이거 되게 남자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이제 남자들 끌어서 이제 하룻밤 자고 죽이고, 예. 하여튼 되게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그래서 가시가 이제 그 자기 세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왕자들 끌어들는데 이게 잘못해갖고 자기가 이제 그 왕자들한테 죽게 돼. 그 왕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파랑의 난이죠. 파랑의 난의 배경이 됐던 거는 아까 아침에 말한 것처럼 이 무제 때 봉건제를 실시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왕자들이 군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에 오후의 침입이 시작되었다. 이게 영가의 난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파랑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제 지네끼리 싸우니까 이때 이제 그걸 지켜봤던 이제 남홍래 유연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거 보니까 얘네 싸우고 있네 하면서 들고 있는 거야. 원래 이 유연은 파랑의 난에 참여했던 그런 오후의 그 용병들 중에 한 명이야. 왜냐면 파랑의 난 때 오후에 용병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얘네들끼리 싸우고 나니까 이 틈을 노려갖고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진 정권을 이제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우게 돼요. 예.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계기가 됐던 것이 영가의 난이었다. 기출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서진은 통일된 지 36년에 남홍로에게 말명했다. 유연에게 멸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내용을 볼게요. 그 밑에. 자, 오침의 시작은 남홍래의 주장, 유연에 의한 영가의 난이다. 자, 유연의 부친의 표는 호환 말기 때 한낱 유시성을 하상받았으나 유연은 영가 2년에 칭제를 하고 서진 침략 난을 일으켰다. 그 후에 이제 310년에 유연이 죽고 그가 그 아들 유총이 개일했으나 개의하여 그 황제 지위를 받아서 영가의 난은 더 확대됐다. 그리하여 거원 4년에 이제 서진은 남홍래에 멸망당했다. 듣겠고요. 자, 이에 하북에서는 56군이 난립하고 한민족은 강남의 수도를 피난하여 그 당시 이제 5회 옛도지 건강으로 수도를 옮겼죠. 이게 이제 동진이죠. 그리고 그 전에 그 뭐냐면 낙양이라고 이제 수도를 했던 데는 서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요거 기억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 부분이 좀 약간 어디에 잘 돼 있냐면 한희준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희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좀 이렇게 또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부분만 읽고 좀 파랑에 난 가정이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을 읽어볼게요. 파랑의 난과 영가의 난 가전 내용이. 네. 요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보니까 벌써 36분이네요. 예, 좀 쉬었다가 이 부분을 이제 강독하고 다시 동계 부분을 읽겠습니다.